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29페이지의 시설군 범위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 변경의 절차는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이라는 것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건축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축사라고 하는 외양간을 만들게 되면 평당 건축 비용이 8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시골에 낙향하게 된다면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전원주택을 만들게 된다면 보통 평당 건축 공사 비용이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건물 건축하는 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시방석 기준에 따라 공사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9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건축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29페이지의 1번부터 9번까지의 시설군으로 각각 나열하게 됩니다.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 산업등 시설군, 3번 전기 통신 시설군, 4번 문화 집회 시설군, 5번 영업 시설군, 6번 교육 복지 시설군, 7번 근린 생활 시설군, 8번 주거 업무 시설군, 9번 그 밖의 시설군입니다. 그 밖의 시설군을 기타 시설군으로 조금 수정하시면 앞 글자를 따게 되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기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간혹 TV를 보게 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불려준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자산 전문 영업팀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 동향이나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계속 교육하게 되는데 그 교육 담당하는 사람이 건축이라고 기억해 주신다면 9가지 시설군들을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 해당되는 시설군은 건축 안전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사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 반대 방향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게 책정되게 됩니다. 여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건물에 자동차를 들을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그만큼 튼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상위 시설군이라 하고 그 반대쪽을 하위 시설군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상하 시설군 관계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시설군이 비교되었을 때 상하 관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산업등 시설군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을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까다로운 절차인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장을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문화 집회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문제라고 하면 이러한 시설군 9가지만 구분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까다롭게 시험에 내게 된다면 저 시설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를 제시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 때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를 각각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이 발생하게 되면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문화집회시설군과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입니다. 그리고 주거 업무시설군은 그 내용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주거 업무시설군에는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어느 정도의 숙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주거 업무시설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에는 안 됩니다. 처음에 안 되지만 기본적인 시설군에 관한 구분을 한번 해놓으시고 이 회독수를 2번, 3번째 하게 되었을 때 문화집회시설군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도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문화집회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위관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세종대왕 아드님이 문종대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종위관으로 기억하시는데 여기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문화집회시설군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용도이고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운수로 기억해 놓습니다. 다이소라고 하는 판매업소를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죄다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시설군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도로 기억하시고 다중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4가지는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교육, 복지시설군은 교육과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세 지긋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교수의 야, 노유자시설과 교육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이러한 5가지를 교육,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정리해 놓으시면 향후 여기 문화, 집회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구체적인 시설군에 관한 사항 대신 구체적인 용도를 시험에 묻게 되었을 때 이러한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군과 관련된 사항과 구체적인 개별 용도에 대해 최소한 문화집회시설군과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까지는 어떻게든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은 서로 시설군이 달랐을 때 허가에 관한 절차로 용도 변경하는지 신고에 관한 절차로 용도 변경하는지를 함께 보셨고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그 반대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거 업무시설군에는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을 각각 그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가끔 하숙집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다중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면 그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다가구택일 때 상가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에 살고 있는 관저를 건축법에서는 공관이라 하며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것을 아파트, 4개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초가면 연립,
660 이하인 때는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로 공동주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종전에 다가주택으로 이용하던 건축물을 공동주택인 기숙사로 용도 변경할 수 있죠. 고용자가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주택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주거 업무시설군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같은 시설군 상호간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건축 안전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는 필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동일한 시설군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별도 허가 신고 대상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다 숙지하진 못했지만 이후 이 동영상 강의를 한 5회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면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공사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은 때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물 모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작성되게 되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건축물인 때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은 집합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게 됩니다. 종전에 다가주택으로서 일반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이었던 것이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집합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변경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연립주택 등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동일한 시설군 내 같은 용도 상환의 용도 변경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 모든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바꾸어 기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저 시설군에 관한 구분을 해놓으시는 게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막말로 20회 시험 때는 용도 변경 직전 파트에 해당되는 대손에 관한 사항을 기출문제로 다뤘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그 주변 부분에 해당되는 용도 변경은 그만큼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반드시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고 특히 28페이지의 용도 변경 3번에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학습하시면서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의 3번 건축 절차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준용이라 하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인용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표현하면 준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우리 주변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위층 바닥이 붕괴되어 공사 중인 인부가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 시에도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건축 절차를 일부 준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건축 절차의 준용에 대해서도 건축법과 관련된 1회독이 끝났을 때 다시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번이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원래 공사 수반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 절차와 관련된 일부 사항들을 준용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한다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땅과 설계 도서라는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도 변경과 관련된 공사 도중에 공사를 수반한 용도 변경이었다고 하면 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군 구청장에게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기업 건축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이건 설계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주정했습니다.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 사용 승인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나 신고 대상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100 주정했습니다. 사용 승인에 관해서는 사용 승인을 준용한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 추정했습니다. 로서 동그라미 넣습니다.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건축 절차를 일부 준용함에 있어서 설계를 준용하는, 인용하는 상황은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대상으로서 그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을 용도 변경하는 때 건축사로부터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고 설계 도면에 따라 용도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의 허가 절차는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산업등의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 안전 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건축 안전 기준이 높은 쪽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보강 공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보강 공사는 건축물에 필요한 기둥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둥 위치에 대해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작성해주는 설계 도면대로 보강 공사하란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전기 통신설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문화집회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강 공사 필요 없죠. 그래서 단순히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 합이 500, 1000, 2000이라 할지라도 하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보강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허가 대상의 용도 변경으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500 이상일 때 설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그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애초 허가해 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공사가 실제 수반하는 허가 그리고 하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부 중에 하위 설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기둥 한두 개를 제거하는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혹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위층 바닥이 붕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둥을 잘못 베어내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 승인을 생략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하셨듯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으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라고 하면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과 관련된 특례 사항은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출제위원들을 살펴보게 되면 법률 조항 속에 2개 숫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 2개를 빈칸 만들어 놓고 주관식으로 출제하려고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 준용에 있어서의 사용 승인은 100은 사용 승인 대상이지만 500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건설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4.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앞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의 사용, 목적, 쓰임새가 총 2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게 됩니다. 특별히 관리 실무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상의 용도 구분에 관한 사안들을 충분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여기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택, 그리고 공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단독택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단, 다 공유로 기억하시면서 4가지가 단독택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이 시험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되는데 특별히 단독택과 공택의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주로 출제하게 됩니다. 여기 다중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를 다중주택이라 하고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건물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중택과 다가구택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다중택은 응답하라라고 하는 TV 드라마 보셨다고 하면 걔가 하숙집으로서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가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2층, 3층, 4층을 가정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보신 적 있는데 그러한 상가주택을 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이라 하고 최근 신도시에는 어느 정도 월세를 얻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 다가구택, 상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많은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각각 건축법에서는 구분하는데 여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택은 주택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 초과하면 연립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10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 10층짜리 건물 중에 달랑 4개 층만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하면 얘는 아파트가 못 됩니다. 건물 전체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는 것 확인하시고, 만약 4개 층만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용 면적에 따라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하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건축의 용도와 관련되어 박스 속에 1번입니다. 단독택, 광해 단독택입니다. 가, 협의 단독택, 그리고 나, 다중주택입니다. 1번, 2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m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지하층 제외한다. 그래서 330m 이하란 말과 3계층 이하란 말을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다가구택입니다. 1번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3계층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한 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660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라 공간. 그리고 2번 공동택과 관련되어 갑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번 연립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초가하고 660초가 추천했습니다. 층수가 4계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4계층 이하 추천했습니다. 답은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분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다중주택, 다가구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각각 시험에 물으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함께 해주실 것이 주택가 주변에 존재하는 상업용 건물로서 우리가 필요한 각종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용도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 얘를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은 주택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를 말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근린 생활시설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반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린 생활시설은 주택가 주변에 구멍가게 한두 개 본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을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계율을 파악하시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놓습니다. 얘는 최근 5년 사이에 3번 정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번 건너뛰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린 생활시설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지갑을 한번 도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2에 전화했더니 경찰 하시는 말이 빨리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져보라 하시더라고요. 돈은 분실할 수 있지만 지갑이나 또는 주민등록, 카드 등은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돈 들어있는 것은 만 원밖에 없었고 지갑이 한 5만 원짜리였습니다. 지갑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은 공중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할 필요 있고요.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가셔야 되죠. 지금 동사무소라 표현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동사무소를 2번 명칭을 바꾼 적 있습니다. 한 번은 주민자치센터로, 지금은 지역자치센터로 변경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동사무소가 한 2,000개 정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몇 동 동사무소라 표기했던 광고판을 한 번은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또 한 번 지역자치센터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간판 제조하시는 분은 꽤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곳을 방문하고 할 일 다 끝냈다고 하면 아마 배가 고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즘 가격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그러한 곳을 우리는 휴게 음식점이라 표현하며 특별히 이 휴게 음식점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끔 빵 먹고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과점, 그 제과점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휴게 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 한 100평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저 휴게 음식점과 비교되는 것이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를 일반 음식점이라 하는데 간혹 주택가 주변에 밤에 화려한 광고판을 장식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시게 되면 영영 장밋빛 인생 그렇게 술 비슷하게 파는 그런 간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조심히 가보시게 되면 일반 음식점이라고 간판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일반 음식점은 어디에 속한다? 이종 근린 생활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일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러한 휴게 음식점에는 다방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다방이 참 많이 주택가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주거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일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찻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스타벅스 참 인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식사를 간단히 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탁구장 그리고 태권도장을 자주 보신 적 있을 텐데 저 탁구장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탁구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치겠다. 테니스나 또는 볼링장. 우리 구기 운동 중에 공이 가장 작은 게 무엇입니까? 탁구공이죠. 그 탁구공보다 공 크기가 큰 게 있다면 죄다 이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해 주십니다. 그래서 볼링장이나 테니스 이런 걸 하고자 할 때 그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저 탁구장이나 볼링장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한 200평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운동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구장과 태권도장이 500 미만일 때는 1종, 그리고 볼링장 등이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탁구 한 20분 치면 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샤워로 가셔야 되죠. 그렇게 샤워를 하실 때 이용하는 것으로 목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장 한켠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각각 존재하는데 요즘 목욕장에 대해서는 사우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원과 이용원에 대해서는 헤어숍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것을 법에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만약 내가 이 표현을 함부로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북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법에서는 목욕장, 이용원, 미용원으로 각각 구분한다는 점 확인하시고 특별히 원자로 끝나면 죄다 일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가끔 의원이나 침투론, 안마원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맹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인이 안마하는 곳이 있다면 안마원으로서 일종 근린 생활설인데 그거 말고도 마사지 하는 곳 있죠.
그러한 곳이 있다면 안마 시수소로 2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원자로 끝나는 것은 죄다 1종 근린 생활설이고 안마 시수 등은 2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하셨다고 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만하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실 없는 의료기관을 의원이라 표현합니다. 병실 갖춰지게 된다면 그때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통해서 건강검진하고 그 건강검진 결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제철 과일 사들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게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들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 건축법 개정에서 작년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의 범위를 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중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데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분이 4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개업 창업해 놓으신 게 10만 개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개업소가 원칙적으로는 2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중개업소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합 30제곱미터 미만의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동네에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찾아 쓰는 ATM 기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금융업소로서 그 바다 면적합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죄다 일종 근린 생활설로 구분하고 30 이상 500 미만의 경우에는 2종 근린 생활설로 현재 구분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중개업소를 우리가 ATM 기기 설치되어 있는 곳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조그만 곳에 하나 만들어지는 중개업소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일종 근린 생활설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나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는 용도입니다. 반면 이종 근린 생활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종 근린 생활설은 못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되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어디든 만들 수 있도록 최근 법령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사항을 숙지해 줘야 됩니다. 대청봉이라는 곳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2번 설악산 대청봉 갔었는데 대학생 때 1번 가고 다음에는 꼭 가지 말아야지 그 생각했던 곳이 설악산 대청봉이었습니다. 또 1번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한 4년 전에 대청봉 올라갔다 왔는데 그 대청봉에서도 컵라면 팔더라고요. 그 컵라면 팔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소매점 기능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악산 꼭대기에도 있는 것이 일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걸 구분하시고 이와 비교되는 이종 근린 생활설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있으면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이종 근린 생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3.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가버립니다.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소매점 추정습니다.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 여기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아마 300평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끔 할인마트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일종 근린 생활설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 미만, 300 이상일 때는 이종 근린 생활설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원자로 끝나는 것 면적 관계없이 모두 일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라, 의원, 치과의원 끝에 원자로 끝나게 된다면 죄다 일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특별히 안마원이라는 것 봉본해 놓으시고 안마 시수일 때는 이종 근린 생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블입니다. 탁구장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 지역자치센터 지금 동사무소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자치센터로 달리 표현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그 규모가 1000 미만일 때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4.
아, 그냥 지나가시고 잡았냐.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각각 추천했습니다. 바닥 면적합 3층 미만일 때 일종 근린 생활세율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여기 자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이종 근린 생활세율과 관련되어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 특히 일종과 늘상 비교되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리하신 저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종 근린 생활세율과 관련되어서는 33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 보시게 되면 안마 지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안마 지수와 관련되어서는 이종 근린 생활세율이고 안마 원으로 끝나게 되면 일종 근린 생활세율이라는 것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어 나가시면서 그 응용력을 키워 나가시는 게 이쪽 용도 구분과 관련된 시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까지 그렇게 하신 걸로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38페이지에 리모델링부터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